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오늘 하루의 중요한 소식들을 정리해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미국 정치권 소식인데요. 현 미국 부통령 제이디 벤스가 벌써 2028년 대선을 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네, 이게 그냥 뭐 출마 준비한다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아주 치밀하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을 의식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자기 기반을 다지고 있어요. 트럼프의 영향력이라 그럼 일단 트럼프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서 지지를 확보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 기반도 다져야 하고 그게 좀 모순적으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흥미로운 건데요.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 MAJA 지지층 내부의 어떤 이념 논쟁 같은 데는 거리를 둬요. 오히려 통합의 목소리를 내는 거죠. 아하, 불필요한 내부의 적을 만들지 않겠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실리를 챙기는 건데 세 번째로 공화당 전국위원회 재정위원장 자리를 아주 잘 활용하고 있어요. 재정위원장이요? 네, 이걸로 실리콘밸리 억만장자 같은 전국적인 자금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26년 중간선거. 그때 공화당 후보들을 막 도와주면서 정치적인 빚을 쌓아두는 거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같은 온라인 인플루언서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있어요. 일종의 방어막을 치는 거죠. 와, 정말 치밀하네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 자체는 굉장히 직선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적들에게 두려움을 심겠다면서 새 전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네, 강력한 국방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인데 여기서도 비판이 좀 나와요. 과연 이 계획이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응하기에 충분한가?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럽연합 EU에 너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뭐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이랑은 좀 다른 방향이거든요. 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겠네요. 네, 심지어 EU 창설에 미국이 기여했던 그 역사랑도 안 맞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행정부뿐만 아니라 대법원 쪽에서도 좀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고요.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최근 미국 대법원이 긴급 항소에 대해서 임시 판결 같은 걸 내리는데 이게 장기적인 정책 효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임시 판결이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는 현 대통령의 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대법원의 역할 자체에 대한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경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매년 1월이면 헬스장 등록이 급증하잖아요. 이런 개인의 새해 결심이 거대한 비즈니스 사이클을 만든다는 분석이 아주 재밌더라고요. 네, 이른바 결심 경제라고 하죠. 레졸루션 이코노미. 헬스장뿐만 아니라 뭐 다이어트 프로그램, 건강 보조식품, 생산성 앱 정말 다양해요.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의 그 희망을 상품화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실제 결과가 아니라 구매하는 그 시점의 의도에 있다는 거예요. 의도요? 네, 한 연구를 보면 사람들 80에서 90%가 새해 결심을 못 지킨대요. 와, 대부분이 실패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3월만 돼도 헬스장을 찾는 발길이 뜨해지는데 사실 이미 월간 구독료나 연간 회원권 결제는 다 끝난 상태잖아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국 실패를 전제로 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네, 좀 씁쓸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개인들은 이렇게 희망에 돈을 쓰는데 기업들의 내년 고용 계획은 아주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분위기가 정반대네요. 네, 많은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보다는 기존 인력을 유지하거나 심지어 줄이는 긴축 경영을 계획하고 있어요. 경기 불확실성 때문이겠죠. 그것도 있고 이제 AI를 통한 업무 자동화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CEO 대상 설문조사에서 66%가 감원 또는 현상 유지를 계획한다고 답했고요. 아마존이나 버라이즌 같은 곳에서는 이미 화이트칼라 직군 중심으로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한편에서는 최저임금이 오른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네, 미국 내 여러 주에서 최저임금이 오를 예정입니다. 새해부터 19개 주에서 인상되는데 이걸로 사상 처음으로 시급 15달러 이상을 받는 노동자 수가 연방 최저임금 적용주의 노동자 수를 넘어서게 돼요. 와, 이건 꽤 상징적인 변화인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최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보다 조금 더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데 중국 경제는 좀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난 11월 중국의 산업이익이 아직 큰 폭으로 감소했어요. 거의 2025년 한 해 동안의 이익 증가분을 다 상쇄시켰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원인이 뭔가요? 수요 약화랑 디플레이션 압력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국제 정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다시 긴박해지고 있네요.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랑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와중에 러시아가 수도 키우에 공습을 감행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적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죠. 그럼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캐나다 총리나 유럽 정상들과도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그런데 러시아는 유럽이 평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이러면서 우크라이나 탓을 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송로인 철도망이 집중 공격을 받고 있다고요. 네, 물자랑 병력을 실어 나르는 핵심 통로인데 거기가 러시아의 집중 목표가 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 쪽도 심상치 않은데요. 이란 대통령이 아주 강경한 발언을 했어요. 네, 미국, 유럽, 이스라엘과 전면전 상태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군이 그 어느 때보다 준비되어 있다고 경고하면서 국제사회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눈을 돌려보면 일본의 인구 위기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2025년 일본의 신생아 수가 1899년에 관련 통계를 만들기 시작한 이래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걸로 예측돼요. 사상 최저요? 네, 이게 정부가 내놨던 가장 비관적인 전망치보다도 더 낮은 수치라서 일본 사회가 초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위기에 직면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IT 테크 분야 소식입니다. 2026년에는 또 어떤 기술들이 우리 삶을 바꾸게 될까요? 일단 폴더블 아이폰,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읽는 기술, 페라이의 첫 전기차 출시 같은 것들이 예상되고요. 생각을 읽는 기술이요. 정말 공상과학 영화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어쩌면 더 근본적인 변화는 다른 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온라인상에서 내가 사람이다.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이다. 이걸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더 많아질 거라는 예측이에요. AI 기술의 이면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AI를 구동하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비량이 2030년까지 지금의 4배 이상으로 급증할 전망이거든요. 4배요. 앞서 전기에너지 주제로도 다루려 했는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군요. 네, 에너지 인프라에 엄청난 부담을 줄 겁니다. 이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데 이들의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으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미래 기술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어요.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땅보다 전기를 어디서 끌어올지가 더 중요해지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AI 챗봇과의 장시간 대화가 일부 사용자에게서 정신증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정신과 의사들의 경고도 나오고 있어요. 기술 발전의 대가가 여러 곳에서 청구되고 있네요. 이런 가운데 AI 칩의 선두주자 엔비디아가 또 큰 움직임을 보였다고요? 네, 엔비디아가 AI 칩 스타트업 그로크의 기술을 사용하는 대가로 약 200억 달러 규모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억 달러면 엄청난 금액인데 그냥 회사를 인수하는 게 아니고요. 네, 그게 이례적인 거죠. 주식 인수 방식이 아니라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건데 이게 거대 기술 기업 간의 독점 규제를 피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학의 소식도 알아보죠. 프랑스 영화계에 큰 별이 졌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네, 1950년대와 60년대 자유로운 여성의 아이콘이었던 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로서뿐만 아니라 말년에는 동물 권리 운동가로도 활발히 활동했죠. 그리고 여러 매체에서 2025년을 빛내는 영화들도 선정하고 있더라고요. 네, 티모시 샬라메가 주연한 탁구 선수 이야기 마티 슈프림이나 기존의 틀을 깬 저널리즘 영화로 호평받은 슈퍼맨 같은 영화들이 관객과 평단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대리모 산업이 굉장히 커졌는데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있네요. 네,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는데 사실상 규제가 거의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대리모들이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재정적, 법적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불공정한 계약 때문에 거액의 병원비를 떠안는 사례도 있고요. 안타깝네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산 드론을 금지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드론의 신규 판매랑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이게 정부기관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부기관은 물론이고 취미용으로 드론을 쓰던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아주 커요. 이번 조치는 거의 10년간 이어진 미국 정부의 노력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다른 소식들을 보면 그 AI의 발전이 에너지 수요를 폭발시키고 새해 결심이라는 인간의 희망이 거대한 경제를 만들고 또 대리모 산업처럼 기술과 욕망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윤리적 문제가 생겨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네요.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효율성과 성장이라는 가치가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혹시 놓치고 있는 인간적인 가치는 없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